부가가치세 이론을 끝내겠습니다. 22페이지 몇 차례죠? 22페이지 22페이지인가요? 네, 21페이지 맞아요. 21페이지군요. 네. 21페이지에 과세표준을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항상 두 개를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동차세랑 부가가치세입니다. 세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세법은 세금을 거두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개는 갖춰줘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거둘 것이냐, 어디다 거둘 것이냐, 몇 퍼센트로 거둘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얘는 어디다가 세금을 거둘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과세를 하는 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은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배기량이 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과세 표준이 배기량이니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디에다 세금을 매기냐? 공급가에. 내가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 거기에 10% 또는 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과세 표준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부가가치세를 배우는데 과세 표준이 나오니까 공급가액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공급가액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21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위쪽에 표가 큰 게 하나 있죠. 포함, 불포함, 미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림을 따로 또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공급가액이니까 자, 공급가액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포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옆에 조그만하게 혹을 붙여요. 이렇게. 그래야 포함된 느낌이죠. 얘에다가 얘를 포함한다. 이런 느낌. 포함은 안 어려워요. 불포함도 안 어렵습니다. 불포함은 그냥 옆에다가 떼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당연히 포함이 되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는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식으로. 근데 문제는 애매한 말이 하나 있어요. 미공제. 자, 공제는 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미공제는 안 뺀다라는 뜻이에요. 즉 안에 있으면 빼지 말고 냅둬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가만히 냅두면 돼요. 그러니까 포함은 밖에 있는 걸 붙이는 느낌인데 미공제는 안에 있으면 냅둬라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미공제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밖에 있대요. 그럼 더 해야 돼요. 빼면 안 되는데 뺀 상태니까 잘못했네 그럼 다시 집어넣어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미공제랑 포함은 사실 같은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야 돼요. 그냥 말로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포함부터 한번 볼게요. 자, 포함은 첫 번째, 요건 좀 중요합니다. 얘는 할부가 2개 나오는데 할부 2개 다 표시할게요.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에 할부 이렇게 표시하시고 뒤에 이자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부 이자가 되는 거죠. 할부 이자. 할부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비교 해가지고 할부 이자 옆에 비교해서 연체 이자. 연체 이자는 불포함입니다. 딱 봐도 시험에 잘 나오게 생겼네요. 할부 이자는 포함하고 연체 이자는 불포함이다. 그럼 이거를 저는 정말 옛날에 어렵게 공부했는데 이제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대가성이 있는 것만 공급가액이에요. 대가성. 그러면 물건을 한번 팔아볼게요. 자, A가 B한테
물건을 판다고 합시다. 재화. 보통 뭐 휴대폰 같은 거를 할부로 많이 팔죠. 요금제랑 묶어서 파는데, 그러면 뭐 휴대폰을 뭐 몇 개월 하지? 24개월? 뭐 36개월?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건을 파는 서비스랑 플러스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같이 가요. 원래는 휴대폰 값을 지금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빌려줘서 네가 휴대폰을 사고 그 돈을 갚는 개념인 거죠. 즉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가는 거죠.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살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까지. 그럼 거기서 나온 이자는 이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한 대가성이 있죠. 이 사람은 나한테 돈 안 빌렸으면 이 휴대폰 못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도 휴대폰 값으로 보겠다. 대가성이 있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런 게 대가성이에요. 왜냐면 그 두 개의 거래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연체이자는 그냥 늦은 거예요. 약속 안 지켜서. 그러니까 뭐 휴대폰 요금 3달인가 안 내면 뭐 끊긴다고 하거든요. 신용불량 되고. 그런 게 연체금이에요. 휴대폰 요금을 제때 갚기로 했잖아요. 근데 3달 동안 밀렸어. 그럼 나는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거에 대한 돈을 주는 건 연체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물건 파는 거랑 약속 안 지킨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서 연체 이자를 받잖아요. 그건 부가가치세는 안 떼는 거예요. 위로금으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 손해를 보상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외워지지. 할부이자는 포함하고 연체이자는 안 포함한다. 분명히 두 개 헷갈립니다. 그럼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였더라? 맨날 그거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대가성. 대가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부이자는 대가성이 있죠? 연체이자는 대가성 없습니다. 약속을 안 지켜서 받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위로금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위로금. 벌금이라 생각하면 돼요. 벌금은 그 개념이 좀 다른데 어쨌든 네, 그렇게 약속 안 지켜서 내는 돈. 그 다음에 2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등. 여기서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이걸 표시하시면 돼요. 대가의 일부로 받았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인데 그냥 뭐 물건값 주면서 그냥 뭐 모급비 하세요 하고 20만 원 더 넣었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돈도 결국 판 돈으로 받은 거죠. 그럼 거기에도 부가세 붙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다 붙이겠다 이 말이죠. 이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서는 관세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말이 좀 긴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관세를 매길 때 우리가 물건 수입하면 관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관세의 과세 가격이라고 해요. 관세의 과세 가격.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원재료를 1,000만 원어치 수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 1,000만 원짜리 원재료가 관세의 과세 가격이에요. 왜냐면 그 가격에 관세를 때릴 거니까. 그럼 여기에 당연히 관세가 붙겠죠? 그리고 또 품목에 따라서는 개별 소비세나 주세가 붙어요. 술이면 주세가 붙을 거고 뭐 사치품은 또 개별 소비세 붙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개별 소비세랑 주세에는 또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말고 부가세가.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나 농어촌 특별세, 뭐 교육세 이런 것들이 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수입하면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 맞고 개별 소비세, 주세,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이런 게 붙어요.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또 붙여요. 그러니까 물건을 수입하면 이 관계주, 교농교를 다 합친 금액까지가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저기에 부가세를 붙이니까 그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 즉 이런 잡다한 세금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이런 그림 느낌으로 좀 기억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길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세의 과세 가격이 핵심이고 여기 관계주 교농교 붙고 여기에 박스 하나 더 친 다음에 부가세를 또 붙인다. 그러니까 수입품은 합법적인 이중과세를 하는 거죠. 세금에다 또 부가세 때리잖아요. 그래도 수입하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명품 같은 거 물건 넣으면 가격 막 2배, 3배 되는 거죠. 그냥 다 세금이요, 다 세금.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포함은 별로 안 어려워요. 3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할부이자. 2번은 잘 안 내겠죠. 안 틀릴 테니까. 3번은 그냥 수입할 때 저런 관계주 교농교 포함한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불포함 보겠습니다. 불포함은 1번 애누리 환입 할인 이건 당연히 빼야죠. 이 돈은 안 받기로 한 거니까 빼야 맞죠. 당연한 거고요. 이거 회계에서도 배우죠. 그 다음 2번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입니다. 그럼 지금 과세 표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팔고 있다는 전제예요. 자, 근데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대요.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부서졌대요. 그럼 그거 사겠습니까? 저 사람이? 안 사겠죠? 그럼 그거는 반품이랑 똑같이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안 팔릴 게 뻔하니까.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 정도가 키워드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관련되지 않았다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죠. 대가성이 없을 테니까. 여기서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보조금 형태가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쌀 같은 거 있죠. 쌀. 그 농민들이 별로 없으니까 쌀을 좀 비싸게 사주는 직불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관련이 된 거예요. 쌀 한 포대당 얼마씩 쳐서 주는 거니까. 근데 뭐 택시 버스 회사가 보조금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시민들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정부가 보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 회사한테 내가 1년에 뭐 몇 억씩 줄게. 그건 대가성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보조금의 형태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한 포대당 얼마. 그건 직접 관련됐죠. 근데 그냥 1년에 한 몇 억 줄 테니까 알아서 써. 그건 대가성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버스 회사한테 주는 공공보조금 이런 거 거기에 부가세 떼면 안 되잖아요. 알아서 잘 써라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연체이자 나왔죠? 이 4번의 연체이자는 아까 포함 1번의 할부이자랑 반대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5번에 반환조건부 이것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 있죠. 돌려주는 거. 돌려주는 거는 내가 잠깐 받았다가 돌려줄 건데 이거 팔았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봉사료라고 써있죠. 여기 흔히 말하는 팁인데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죠. 근데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 뭐 차림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안 되고 따로 이 직원한테 내가 팁을 주겠다라고 구분기재돼 있단 소리예요. 거의 없죠.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7번에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이건 그 자동차 수리하는 곳 중에 공임나라라고 있는데 그 하도 그 카센터 중에 좀 약간 바가지 씌우는 데가 많으니까 니들이 재료를 갖고 오세요. 저희는 수리만 해드립니다.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그때 수리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카센터죠. 내 손님이 갖고 온 거야 재료를. 그럼 그 재료는 당연히 판 게 아니죠.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당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황을 잘 모를 뿐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딱 봐도 이자 아니겠습니까? 할부이자랑 연체이자 정도가 딱 눈에 걸리죠. 그 외에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미공제. 미공제는 이건 그냥 저는 외웠던 기억이 나요. 이거 앞글자 따가지고 대손 장려하자 막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냥 전 다 맞췄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서 그래도 중요한 거는 대손금 정도? 판매 장려금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요. 대손금은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뒤에 대손세액 공제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개념을 좀 잘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구분해서 1기, 2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기 때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0만 원. 근데 이 중에 A한테 거가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A 거가 100만 원 포함. 여기에 A 거 100만 원. 그러니까 A에 100만 원이 포함돼서 1,000만 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매출세액이 저절로 1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1기에는 외상 매출을 했고 돈은 못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내가 이때 물건을 넘겨주잖아요. 1기 때. 그러면 돈을 못 받았어도 이때 이 100만 원에 관련된 10만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10만 원을 1기 때 내야 돼요. 난 돈을 110을 못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이 100만 원에는 A 거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돈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1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납부. 자, 그리고 1기가 끝났어요. 1기는 별일 없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2기 때. 2기 때 A가 파산 선고를 받고 나한테 법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A한테 빌려준 돈 있지? 그거 받지 마. 라고. 채권을 포기해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110만 원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110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00은 그렇다 쳐도 10만 원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10만 원은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 110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10만 원을 냈죠. 내라고 하니까 그럼 나중에 110 받아서 10만 원 내가 메꿔야지 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10만 원 냈는데 A가 110을 안 줘. 그럼 가서 말해야죠. 10만 원 주세요. 내가 110을 받을 줄 알고 10만 원 냈는데 못 받았으니까 확인됐으니까 법원 증명서 보여주면 되겠죠? 1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2기 때 공급가액이 2천만 원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론상으로는 1기 때 없는 100만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2기 때 100만 원을 빼줘야 맞잖아요. 그래야 둘이 합치면 형평이 맞잖아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100만 원 그래도 그건 1기 거 아니냐, 2기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빼진 말고 네가 이 2천만 원 때문에 매출세액을 200 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10만 원을 덜 받을게 라고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그럼 결국 쌤쌤 아니냐, 얘는 건드리지 말자고. 왜냐면 엄밀히 따지면 2기 때 2천을 판 건 맞으니까. 그리고 1기는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지 말고 왼쪽은 오른쪽만 건드릴 테니까. 그래서 대손금 이게 110만 원이거든요. 못 받은 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 100만 원이 되겠죠. 과세표준을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손금은 원래 110%를 말해요. 근데 지금은 과세표준 이야기를 하니까 100만 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은 여기서 빼지 마라. 대신 내가 세액을 빼줄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100만 원은 대손금이잖아요. 그럼 대손금은 미공제. 좀 안 빼도 판 것처럼 돼버렸죠? 왜냐면 이게 대손세액이에요. 대손금의 110분의 10을 말해요. 대손세액. 이걸 공제해 줄 거니까.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죠. 대손금을 미공제했으니까 대손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그럼 어차피 넌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대손금을 미공제한다 이게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얘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를 따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얘 여기서 빼준다 그랬으면 대손세액 공제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100만 원 빼고 10만 원 빠졌으니까 끝 이렇겠죠. 근데 얘를 빼기로 했으니까 이 방법을 따로 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다. 이유 아시겠죠? 실제로 100을 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번은 그런 좀 내용이 있고요. 근데 그냥 대손 장려하자 외우는 게 좋긴 해요. 우주 풀 때는. 그다음에 2번에 판매 장려금 이것도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는 세무사 시험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냥 엑스트라 정도로 나오는데 아마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공급가액은 판 거잖아요. 판 거. 근데 여기서 대손 판매 장려금은 내가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파는 건 돈을 받는 거예요. 맞죠? 돈을 받아야 세금을 내죠. 근데 판매 장려금은 내가 주는 거잖아요. 방향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지금 돈을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관계가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돈이 플러스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거 당연히 안 빼죠. 아예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돈 받는 얘기를 하는데 준 걸 왜 빼요? 받은 거랑 준 건 별개지. 그러니까 안 빼는 거예요. 아예 상관이 없으니까. 원래 그래요. 이유가 진짜. 그다음에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건 공사 쪽이랑 관련된 건데 보증금은 어차피 그 돌려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안 뺀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결론은 판매 장려하자 이겁니다. 판매 장려하자를 미공제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문제 내기는 좋거든요. 사지선다니까 이 세 개를 딱 넣어버리면 나머지 한 개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밑에 01번 문제 가보시면 가부터 볼게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이 원래 나와야 되죠. 공급가액. 근데 공급가액이 없어. 그러면 공급가액은 사실 과세표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세표준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죠. 근데 문맥상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표준 밑에다가 공급가액을 써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두 개 중에 하나여야 돼요. 공급가액 아니면 과세표준. 근데 공급가액을 일부러 빼버렸겠죠. 답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는 똑같은데 그 1번에 다는 한번 볼게요. 다. 아까 그 제가 길게 썼던 거 여기 써있던 거 있죠. 그거예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관세의 과세가격. 박스 쳤죠 제가. 거기에 관계주, 교농교 합한 금액에 부가세를 또 때리니까 얘가 과세표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주세, 개별 소비세 이런 애들 나오면 이중과세가 기본인 거예요. 세금에 또 세금이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문구가 많이 나오니까 외운다기보다는 얘 좀 잘 나오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02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불포함입니다. 답은 3번이죠. 매출 할인은 내가 돈을 깎아주기로 한 건데 이 돈은 받으면 안 되니까 빼야죠. 나머지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1번 할부 이자 나왔죠. 할부 이자만 표시하셔야 되죠. 할부 이자. 그 다음에 2번에 개별 소비세는 관세의 과세가격, 관계주, 교농교. 개. 그 다음 4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비는 안 중요해요. 대가의 일부로 받기만 하면 목욕비든 운반비든 아무 상관없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답은 4번 할부이자. 뻔하죠. 할부이자랑 연체이자 물어보겠구나. 사람이 틀리는 게 다 비슷비슷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22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려운데 22페이지 4번 문제가 이 정도면 굉장히 난도가 높은 편인데 회계 일부 문제죠. 한번 해볼게요. 자, 총 매출액에서 연체이자는 아무 상관없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여기서 총 매출액 100만 원이 이 메인 동그라미거든요. 메인 동그라미. 근데 옆에 연체이자 있잖아요. 그럼 연체이자는 이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다 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연체이자는 그냥 냅둡니다. 밖에 있으니까 불포함 상태로 가만히 냅둬요. 근데 이게 할부이자였다면 더해야겠죠. 근데 연체이자니까 밖에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매출 애누리 얘 빼야죠.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를 빼야겠고 매출 할인도 빼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판매 장려금.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받는 돈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준 돈 이야기하죠. 뭔 상관하고 X표 치는 거죠. 이건 아예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빼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대손금. 대손 장려하자는 미공제였죠. 대손금을 안 빼니까 대손세 공제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4번이. 그리고 참고로 그 총 매출액이랑 매출 애누리랑 매출 할인 3개 있죠. 그 3개를 묶어보세요. 길게. 그럼 이거 뺀 게 뭐 얼마 나오잖아요. 이걸 순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총 매출액이랑 애누리랑 할인이 같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순 매출액이랑 애누리랑 할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순 매출액만 쓰는 거예요. 순 매출액 자체가 이 두 개를 뺀 금액이니까. 근데 그렇게 내면 많이 틀릴 거거든요. 작정하고 내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총이랑 순이랑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총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총이니까 얘네들을 빼는 거고 순이면 이미 빠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빼면 안 되죠. 빠져 있는데.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자, 1번의 대손금은 미공제. 네, 맞고. 2번 연체이자 불포함이죠. 딱 뻔해요. 나머지 뭐 볼 필요도 없죠. 그리고 3번, 4번은 조금 3번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 4번은 밑에서 바로 다룰 겁니다. 4번은 외환대. 네, 5번에 4번은 밑에 6번 문제에서 바로 다뤄볼게요. 이건 좀 옛날 문제라서 좀 디테일하게 내는데 이게 지금 보면 날짜마다 환율이 2개 있죠. 이거를 요새는 이렇게 안 내긴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은행 기준으로 이게 달러잖아요. 달러가 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 시세 검색하면 살 때 팔 때 있죠. 달러도 똑같아요. 은행 입장에서 달러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 파는 걸 대고객 매도라고 하고 고객한테 사는 걸 대고객 매입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환율이 그러니까 2개 있는 거죠 하루에. 근데 여기서는 대고객 매입률만 말을 했는데 그럼 이 둘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 환율입니다. 이 환율대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오늘 환율 궁금해가지고 오늘 환율 얼마지? 네이버에다가 환율 딱 치면 나오는 거 있죠. 근데 한 개만 나오거든요. 이 2개 평균값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검색한 사람들은 대충 이 정도만 알고 싶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를 평균 쳐서 그럼 이 기준 환율은 가짜 환율이에요. 세상에 없는 환율이죠. 왜냐면 내가 은행 가면 대고객 매도율 아니면 대고객 매입률로 환전을 할 건데 얘는 가상의 환율이죠. 그래서 얘 둘은 검은색은 진짜 환율이고 빨간색은 가짜 환율이다. 이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의상 만든 거죠. 기준 환율은 평균값을 한 거니까. 금값도 그렇잖아요. 살 때 팔 때 평균값이 금시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2개를 준 이유는 이걸 구분해 보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험보단 상식의 범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 가면 환율 5개 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2개씩 있는데 지금은 중요한 것만 적어드렸고 그럼 이때 5만 달러를 수출한다고 합시다.
11월 20일에 선적일이 수출일입니다. 선적한 날이 수출일. 그럼 이때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돈을 12월 10일에 수령해요. 그럼 내가 오늘 11월 20일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12월 10일에 환율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환율은 알 수 있죠. 그럼 환율이 3개 있어요. 근데 살 때 팔 때는 지금 내가 돈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기준 환율로 곱하는 게 맞죠. 맞죠? 어차피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오늘 알고 있는 게 환율이 3개야. 그럼 그냥 평균값으로 해서 얘를 곱해서 대충 이 정도 받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답이 5만 달러 곱하기 오늘 11월 20일에 가짜 환율인 기준 환율을 곱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세법을 아는지 물어보는 거지 계산은 초등학생도 하죠. 5만 곱하기 1000을 누가 못해요. 근데 1000이 왜 나왔냐고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4번 5번에 4번은 좀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답은 확실히 나왔었으니까 7번으로 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7번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세요.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말을 했으니까 공급가액을 찾아보세요 그 말이죠. 그래서 7번에 10월 3일부터 보면은 거래처에 600 팔았다. 당연히 600은 포함이 돼야겠죠. 그다음 10월 15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했다. 총 매출액은 500이며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지급한 수수료는 50이다. 이런 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 공급가액 과세표준은 팔고 받은 돈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준돈은 지금 상관없잖아요. 준돈은 준돈 따로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0은 빼는 곳이 따로 있는 거지 지금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픈마켓으로 500을 벌었어요. 그럼 이 500 번 건 안 없어지잖아요. 수수료 50 준 건 따로죠. 얼마 벌었어? 500 벌었어 이렇게 말해야지. 수수료 빼고 450 벌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매출이 500이 찍혀 있는데 이해되시나요? 그럼 국세청은 그거 탈세로 본다니까요. 왜 50 줄였어? 이렇게 말을 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판 것만 다 더해라 그거예요. 빼는 건 매입세 공제로 따로 하니까. 지금 그 동네가 아닌 겁니다. 지금 매출 동네예요. 그러니까 600 플러스 500 이렇게 가야죠. 10월 15일까지는. 50은 지금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판매 장려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준돈은 안 빼야죠 여기서. 준돈은 별로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월 20일 $10,000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물품을 선적했다. 수출도 좀 잘 나옵니다. 11월 15일에 수령하여 원가로 환가하였다. 요건 이제 결국 나왔으니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 5번에 4번 문제이랑 같은데 날짜로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이 1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7번 문제 세 번째 날짜죠. 근데 이때 11월 15일에 돈을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환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 다 받았네요. 원래는 $10,000를 이렇게 받았을 텐데 원화로 그때 진짜 환율로 환전했겠죠? 그럼 이때는 기준 환율이 아니에요. 진짜 환율이겠죠. 환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1,020만 원이래요. 환전을 한 금액이. 그러니까 물건은 11월 20일에 파는데 돈을 미리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돈을 바꿔버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이날에 바꿔버렸으면 이건 팩트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0건 20,000건 이 돈이 과세표준이 돼요. 실제로 환전해서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10,000를 받았는데 환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기준 환율에 곱해요. 안 바꿨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 논리예요. 바꿨으면 손에 돈을 쥐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로 해야죠. 안 쥐고 있으면 그 배에다 실은 날에 네이버 환율로 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7번의 세 번째 상황, 이게 5번의 4번이에요. 5번의 4번이랑 7번의 11월 20일을 연결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5번의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외화로 대가를 받은 후 $10,000 받았죠? 공급 시기가 11월 20일, 그 되기 전에 환가를 하면 환가한 금액이 어떠다. 그러니까 상황과 문구를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1,020만 원이 되었습니다. $10,000 곱하기 1,020인 거죠. 환가 환율. 그러니까 기준 환율을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환전을 했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기준 환율 딱 하나 줘요. 절대 안 틀리게. 그 다음에 마지막 12월 12일 연체이자 X표 치고 끝내면 되는 거죠. 세 개 더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어쩔 수 없죠. 이제 회계 1급편 쉽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놓고 좀 쉬다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아까는 과세 표준을 했고요. 지금 이제 증빙이죠. 증빙.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파트는 그 영수증이랑 같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모든 증빙 중에 세금 계산서랑 그게 아닌 게 영수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있는데 답이 3번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과세자.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만 봐도 되죠, 사실.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으니까. 일단 3번은 확실히 답인데 1번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사업자랑 면세사업자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 과세사업자에 그 과세 플러스 면세사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100% 면세만 하는 사람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 세금 계산서 발급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과세도 발급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같이 하는 걸 과세사업자라고 하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이제 간이랑 일반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사업자 파트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좀 자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저도 그렇게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두 개 딱 쪼개고 과세에서 간이 일반 또 쪼개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최대한 활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당연히 발급을 못 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간이과세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 이거 4,800 굉장히 중요하죠. 4,800으로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000X1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4,800 미만이라고 해볼게요. 4,800만 원 미만. 제가 예시로 보통 4,400으로 했었죠. 이때 4,4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4천만 원짜리 물건을 팔고 부가세 400을 걷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4,800 미만이니까 부가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0은 내 용돈이에요. 그러면 이때 부가세 납세를 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혜택을 받죠. 지금 400 꽁돈, 400이 공짜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원래 1월 25일에 신고하거든요. 다음 달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니까. 근데 이 사실을
2000X 1년 건데 2000X 2년으로 넘어가서 1월 25일에 알 수 있잖아요. 신고를 해야 국세청이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리 알고 있을지라도 국세청이 1월 25일이 돼야 알 수 있죠. 그러면 혜택을 하나 줬으니까 너 2000X 2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연결돼요. 4,800까지고 4,800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 나오고 연결돼서 전기에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해요. 근데 1월 25일에 국세청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발급을 못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보내줘요. 당신은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못합니다 라고. 근데 이미 못하고 있었으면 계속 안 하는 거고요. 이게 계속 맞물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전 사업연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혜택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하지 마. 그러니까 정확히는 7월 1일부터.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 처음에 게시할 때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할 때. 그때 고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내가 아예 간이과세자를 고르고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두 개 있는 거죠. 아예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사람. 두 번째는 직전 연도 4,800만 미만인 간이과세자. 두 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계 문제에서도 최근에 내고 있고 하니까 4,800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여기선 답은 쉽죠. 1번에 3번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여기서 전자를 좀 표시를 할게요. 전자. 이게 요새는 이제 종이는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아직 존재는 하니까 이론상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형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종이랑 전자.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편지 쓰려고 할 때 손편지가 있고 이메일이 있잖아요. 그냥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죠. 근데 이제 이거에서 어떤 차이가 오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A라는 일반과세자라고 할게요. 그럼 그냥 한 5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에는 전자 개념이 없었겠죠. 그럼 다 종이로 했겠잖아요.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사요. 이렇게 A, B, C한테. 그러면 다 종이세금계산서 받았겠죠. 그럼 원래 종이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A랑 거래를 한 번 했잖아요. 그럼 이 거래 하나에 대해서 똑같은 세금계산서를 두 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씩 갖고 있지. 맞죠? 한 명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한 명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용카드 서명하면 두 장 갈라지는 그런 것처럼 거래는 하나인데 서명 한 번에서 두 개 나눠갔죠. 그래야 너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 3번 했어요. 근데 이걸 3달 동안 모아. 그럼 이게 매입처가 되죠. 내 기준에서 ABC가. 그럼 내가 ABC한테 물건 산 거 종이세금계산서 3장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신고할 때 내는 게 아니에요. 난 이거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세무조사 들어오면 막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매입 세금계산서죠.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표예요, 말 그대로. 표에다가 A 얼마, B 얼마, C 얼마 보고 적어요. 왜냐면 이걸 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문제 나온 적이 있냐면, 거래를 한 번 하면 세금계산서를 3장 만들어서 한 장은 신고할 때 납부한다. 그렇게 하면 그럴싸한데? 아니에요. 2장만 갖고 한 장은 갖고 있는데 그걸 보고 합계표만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무서도 그 세금계산서 다 갖고 있어서 뭐해요? 자리만 없지. 그러니까 합계표 보고 그냥 버리고.
신고 맞는지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하나 있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하나 있죠. 그럼 매출세액, 매입세액 나오죠? 그거 통쳐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리고 얘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이거를 3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를 하고 신고할 때까지 3달의 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작의 가능성이죠. 종이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은 종이를 싫어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자를 자꾸 의무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번 문제는 어때요? 전자라고 돼 있죠. 전자. 그럼 전자는 이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전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A, B, C한테 물건을 샀잖아요. 그럼 A한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굳이 종이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메일로 남으면 전산상으로 기록이 되죠. 그럼 둘 다 이름이 딱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이 뭘 바라냐면 네가 A한테 이메일 그거 받은 거 나한테도 하나 보내줘. 그러니까 얘한테 부탁해요. 얘가 전자로 이메일 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국세청장이 야 이메일 보낸 김에 나도 하나 줘 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당일날 같이 보내겠죠. A한테 보내주고 국세청장한테 또 하나 보내주고 그럼 이건 탈세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텀이 없잖아요. 바로바로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이랑 전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 말이 나와서 옆에 발급명세 전송 이렇게 표시할게요. 발급명세 전송. 그러니까 내가 이 발급한 내용을 국세청장한테 보내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국세청장은 합계표를 원래 3달마다 한 번씩 받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 이제. 한 건 한 건을 보고받으니까. 그러니까 전자에 대해서는 합계표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물건을 살 때 매입처가 100% 전자를 주면 합계표가 없는데 한두 명씩 종이를 준다. 그럼 합계표도 작성해야 돼. 종이 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전자화를 하려고 하겠죠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법인이랑 이제 거래를 안 해버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급명세 전송이라는 거는 전자세금계산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종이세금계산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호를 이렇게 써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서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번, 그 다음에 발급명세 전송 2번, 그리고 답은 1번 다음날. 다음날 해서 하루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 해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로 해도 별로 신경 안 쓸걸요. 근데 굳이 그냥 다음날로 해준 겁니다. 보통 당일날 다 같이 해요. 참고로 그 홈택스 있죠. 국세청이 운영하는 사이트. 거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미 전산상에 기록이 된 것 자체가 전송이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세금계산서에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누락되잖아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즉 안 받은 거랑 똑같이 돼버려요. 근데 그럼 받은 사람은 엄청난 손해죠. 근데 준 사람은 가산세만 받고 끝나요. 그러니까 매입 쪽에서 철저하게 봐야겠죠. 자기가 손해니까. 그래서 그림을 넣어놨어요. 말로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1번에 공급 연월일. 일단 1번 답입니다. 그리고 답에 보시면 작성 연월일 돼 있죠. 그러니까 공급 연월일 X표 치시고 작성 연월일 O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그 아까 연체이자 할부이자 급으로 엄청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면 낼 때마다 틀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으로 쳤을 때 출생일, 그래서 뭐 출산일, 출생일 막 이렇게 쓰죠. 그 뭐라 하지? 신고?
태어났을 때 하는 거. 아, 출생신고일. 오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만 봐가지고. 자, 2개 있다고 해볼게요. 같으면 좋겠는데 다를 수 있죠. 이름 못 짓고 그러면 좀 유예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생일은 언제죠? 태어난 날, 생일, 출생. 출생 신고일로 적히죠? 주민등록증에는? 아니에요? 아니 생일이 위에 보는데 아, 그렇군. 아니 신고일은 아, 그냥 그럼 그럼 이게 지금 안 되는데. 네. 아니 아. 생일 태어난 날이 생일입니다. 아, 그럼 옛날 사람으로 그럼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옛날 이야기로 맞아요. 할게요. 예, 제한적으로. 네. 왜냐면 여기에 끼워 맞춰야 되니까. 음. 그러면 옛날에는 막 그 친척 중에 있었는데 막 2년 늦게 신고하는. 저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딸이 많다 보니까 아, 근데 아들로 알고 있었거든요. 점을 쳤는데 근데 할머니가 스님이잖아요. 아들이래. 근데 우리 집은 딸이 많아요. 1남 6녀. 근데 네. 내가 5째라고요. 내 밑에 아들. 근데 제가 76년 용띠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1년 후에 와. 신고일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예, 그래서 이거 맞죠? 예, 저는 좀 그럼 그 예시로 맞아요.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진짜 태어난 게 아니고 아니고 이걸로 되어 있다. 예, 맞아요. 주민등록증. 그것도 이거랑 딱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공급 연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난 일이 사건이 발생한 거고 얘는 공급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거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럼 여기서는 작성이 만든 거죠. 여기는 출생신고고. 그러니까 이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안 까먹으시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했어요. 그래야 공부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결론은 근데 국세청 입장을 생각해 보잖아요. 공급을 한 걸 내가 공급을 한 걸 봤어도 모른 척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했어도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샀어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못 본 척 할 거라고. 근데 갖고 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느낌일 거라고요. 그래서 개념은 그렇고 그 전자세금 계산서 그림의 왼쪽 가운데 보시면 작성일자 돼 있죠. 이거를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급일자가 아니죠. 세금 계산서를 만든 날. 그러니까 안 만들었으면 공급을 해도 세금 계산서가 없겠죠. 그럼 세액공제 못 받겠죠. 근데 판 사람은 부가세 내야 돼요. 걸리면. 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급 연월일이 오답으로 딱 뻔하게 나올 겁니다. 작성 연월일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2번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이거 따로 표시해 놓을게요. 2번은 공급하는 사업자 표시하고 3번은 공급받는 자 표시할게요. 그럼 2번은 물건 파는 사람이고 3번은 물건 사는 사람이죠. 근데 파는 사람은 등록번호랑 성명, 그러니까 개인이면 성명, 뭐 법인이면 명칭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둘 다 적으라 그래요. 등록번호랑 이름이랑. 근데 사는 사람은 번호만 적으래요. 왜냐면 파는 사람이 중요하고 혹시 그 크로스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름보다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찾으면 더 빠르죠. 그러니까 산 사람은 번호만 적어라. 이름 별로 안 중요하니까. 어차피 등록번호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공급가액이랑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세금 계산서니까. 그래서 오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 보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 4번인데 여기서는 이제 영수증이 같이 나옵니다. 영수증. 그러니까 증빙은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랑 영수증. 딱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다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카드 전표랑 현금 영수증도 영수증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세액공제를 인정해 줄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맞아요. 법적으로는 영수증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누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필요하죠. 사업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근데 소비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사업자. 보통 막 그런 경우 많죠. 영수증 버려주세요. 뭐 이런 경우 많죠. 영수증. 이건 비사업자한테 준단 말이죠. 왜냐면 말 그대로 이게 영수라는 말이 수령이잖아요. 수령증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물건 샀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판 사람은 팔았으니까 증거를 주는 건데 난 필요 없어요 하는 것뿐인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소매업. 소매업. 소매업은 그냥 뭐 편의점이나 다이소, 뭐 올리브영 이런 데 있죠. 소비자들한테 물건 파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앞엔 다이소를 생각해 봅시다. 아마 다이소가 간이과세자는 아닐 것 같거든요. 매출액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럼 이때 다이소가 법인이고 법인이라고 하면 말 끝났겠죠.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소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냥 소비자예요. 근데 올 때마다 세금계산서 필요하세요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법에서 야, 넌 어차피 손님들이 다 소비자니까 그냥 영수증 줘버려 라고 혜택을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이소에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더니 저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아, 네, 해드릴게요 이러겠죠? 그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4번, 1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지금 다이소입니다. 영수증을 발급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줘야죠. 편의상 영수증을 발급하라 그랬지 영수증만을 발급하세요 그러면 장사 못하죠.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소매업은 기본은 영수증을 주되 달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줘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소매업입니다. 소매업으로 특정돼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건 어느 시험이나 다 잘 나옵니다. 세법을 다루는 시험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세관장 나왔고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맞죠? 그 이름은 수입세금계산서죠. 기능은 똑같죠.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4번에 3번은 면세사업자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게 뭐가 나오냐면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은행 면세사업자에게 차를 사는 경우 그럼 은행은 면세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거든요. 근데 은행이 쓰던 차를 남한테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은행은 과세 물건을 팔아도 면세로 팔아야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한테 과세 물건을 샀다. 그럼 면세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부가가치세는 그 맛이 좀 있어요. 다 연결되는 맛이. 그 아다리가 맞을 때 좀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4번에 4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얘는 이름만 알아두세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줘요 얘가. 그러면 매입자는 지금 손해를 보게 생겼죠. 부가가치세는 냈는데 세액공제를 못 받잖아요. 제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니까 무슨 방법을 쓰냐면 세무서장한테 일러요. 나 쟤한테 물건 샀는데 쟤가 안 줘요 어떡해요 하면 그냥 제가 발행하면 안 돼요? 이래요. 뭐 어쩔 수 없죠 하세요. 그러면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름만. 그러니까 매출한 사람이 안 주면 그러니까 세무서장한테 일러가지고 허락받고 자기가 발행해서 자기가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나 보구나. 방금 손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 세무 2급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름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그리고 한번 의미 부여를 해볼게요. 이걸 읽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좋다, 나쁘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그러니까 뭔가 의무 면제라고 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의무를 면제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것 자체가 메리트인데.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어야 나한테 물건을 살 거고 매출액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사실 의무가 아니죠. 권리예요.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걸 면제시키겠대요.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지금 의무를 면제라고 했는데 사실 세금 계산서 권리 박탈 이렇게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말장난이라고요.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데.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보통 사업자들이랑 거래를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내가 세금 계산서를 못 준다고 소문났어. 그럼 사업자들이 나한테 물건 안 사겠죠. 세액공제를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주는 건 권리가 맞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안 좋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 계산서를 나보고 그러니까 발급하지 말래요 지금. 그럼 영수증밖에 발급 못해요. 그거 안 좋은 거 맞죠? 그러면 결과도 따져봅니다. 영수증만 발급해야 된다. 그럼 이 말은 상대방은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세금 계산서를 못 주니까. 그러니까 증빙을 세금 계산서랑 영수증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거 주지 마 하니까 안 좋은 거 줘요 지금. 그러면 왜 이런 걸 할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개인적이어서. 이게 이 재화랑 용역이 너무 개인적이에요. 회사랑 관련 없고 사적이야. 그러니까 미용실 같은 거. 그러니까 미용실 가가지고 회사 법인카드 긁으면 국세청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납득이 전혀 안 가죠. 어떻게 미용실이 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저 기분 좋아서 사업 잘해요.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개인적인 서비스는 가서 아예 막아놔요. 야 너네 세금 계산서 주지 마. 미용실 가서 말해놓은 거예요. 사우나 가서 말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대표적인 데가 여객 서비스업. 회사 돈으로 놀러 갈까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취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항목을 한번 볼게요. 5번 1번 택시 여객 서비스죠. 회사 돈으로 막 택시 타고 다닐까봐 안 된다. 그러면 발급 의무 면제가 나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번은 나쁜 거 맞아요. 택시 너 주지 마 이랬으니까. 그다음 2번 미용업자 너도 주지 마. 회사 돈으로 못 쓰게 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가세 내고 머리 하라고. 사업자로 하면 다 부가세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게 해놓겠지 당연히.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참고로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미용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그 미용사가 머리 해주는 거랑 그 샴푸 같은 거 파는 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용사가 그 자기 미용 기구 있죠, 기계 같은 거 그거 팔 때는 세금 계산서 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건 되지. 그거는 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3번 제조업자. 제조업자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죠. 영세율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구매 확인서 표시하면 되죠.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 나오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까지 같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따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할 텐데 세금계산서 나오면 얘는 또 전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또 발급명세 전송 대상이 또. 그러니까 시험 낼 게 엄청 많아요. 얘는. 그 다음에 5번에 4번.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동산 임대료는 좀 간주 임대료. 이것도 표시를 좀 해볼게요. 간주 임대료. 자,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냥 부가가치세 전체를 물어봐야 되니까 얘를 내는데 부동산 임대업자는 보증금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 받죠. 보증금을 받고 월세도 받습니다. 그럼 이때 월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과세 대상이죠. 서비스를 파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임차인한테 11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은 세무서에 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보증금. 보증금은 받았다가 돌려주는 거죠. 근데 국세청이 여기도 세금을 걷고 싶은 거예요. 얘는 확실히 거둘 수 있는데 아 얘도 걷고 싶다, 미치겠다, 걷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요. 너 그 보증금 2년 동안 갖고 있으면 최소 은행 이자는 받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 은행 이자율을 준비해서 곱할 테니까 그 돈을 벌었다고 치자. 그래서 이름이 간주 임대료예요. 간주하잖아요. 임대료는 여기 있어요. 임대료는 임대료고 이걸 간주 임대료로 만들자. 정말 못됐죠. 뭐 일리는 있죠. 뭐 이자는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율을 내가 정할 테니까 3개월마다 곱해서 뜯어가겠다. 그럼 거기에 10%를 뜯어가는 거죠. 그 금액을 다 갖고 가는 건 깡패고, 그러니까 그 금액의 10%를 갖고 가야죠. 간주 임대료니까. 그래서 얘는 그 유형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메인 매출 점표에서 14번 건별 있죠. 아니다. 아 그게 아닌데 14번 건별. 아 그쪽으로 들어가겠네요. 14번 건별에 간주 공급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얘도 간주고 얘도 간주죠. 간주의 특징. 진짜로 물건을 판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못 줘요. 내가 나한테 세금 계산서 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주 붙은 애들은 세금 계산서 안 주거든요. 근데 부가세 내죠. 그래서 14번 건별. 증빙은 없는데 부가가치세 내니까. 그래서 간주 애들은 14번 건별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증빙은 없는데 부가세는 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가가치세가 이론이 잘 돼 있어야 그 실무랑 분배도 잘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 이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분개할 일이 잘 없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5번에 4번 얘는 간주 임대료는 그런 취지가 아닌데 세금 계산서는 그냥 주지 마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넌 주지 마 이게 아니고 그래 뭐 세금 걷는 것도 미안한데 네가 너한테 발급할 순 없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랑 간주 공급이랑 이유가 같죠.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넌 절대 주지 마 라고 핸디캡 쪽으로 주는 사적인 서비스가 있고 간주 애들은 그냥 주지 마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이거 표시해 볼게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그러니까 이 6번의 이 문구랑 5번의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됐으니까 영수증 발급 대상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래서 6번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문제인데 답이 2번이죠.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왜냐면 보통 1번, 2번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제외시킬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소매업은 상대방이 전부 다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특혜로 야 너 그냥 영수증 줘 라고 했었죠. 근데 도매업자는 내가 물건을 사오는 사람은 제조업자고 파는 사람은 소매업자고 둘 다 사업자죠. 근데 야 너 영수증 줘 이럴 일이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업자는 사오는 사람도 사업자, 파는 사람도 사업자, 무조건 세금 계산서 줘야죠. 그러니까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없죠. 세금 계산서를 원하고 줘야 되니까. 이렇게 구조가 돼요. 그 다음에 3번 목욕, 이발, 미용업 이건 세트죠. 사적인 서비스 영수증 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이유 다른 거 아시죠? 1번은 너 귀찮을 것 같으니까 이거고 3번 넌 주지 마. 절대 법인카드 받지 마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놀이동산 하나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동산도 3번이랑 그럼 같은 거예요. 놀이동산은 자기 돈으로 가야죠. 목욕도 자기 돈으로 해야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거래징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7번의 1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되죠. 징수해서 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이거는 원칙이고요. 그 예외는 나중에 좀 배웁니다. 그러니까 좀 먼저 발급해도 되고 나중에 발급해도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뒤에서 배울게요. 그 다음에 3번 공급받는 자랑 대가를 지급하는 자 두 개 표시해 볼게요. 공급받는 자, 대가를 지급하는 자. 이것도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림으로 딱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A인데 B한테 물건을 팔아요. 그럼 얘가 지급받는 자죠. 내가 물건을 줬어요, 재화를. 근데 B한테 돈 줘 이러니까 기다려봐, 난 돈이 없고 내 친구 C가 줄 거야.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나왔죠. 공급받는 자, 대가를 지급하는 자. 누구한테 줘야겠어요? 지급받는 자한테 줘야죠. 물건이랑 영수증은 같이 가야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공급받는 자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게 원래는 국세기본법에서 실질과세주의 이런 거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이네요. 아까 그 7번에 2번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번에 4번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2번과 4번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7번 문제는. 그러니까 2번이 원칙, 4번이 예외. 그러니까 특례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좀 최근에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공급 시기가 되기 전 표시할게요. 전. 그럼 아까 2번은 공급 시기에라고 했잖아요. 근데 4번은 전이래요. 그리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래요. 돈을 받았대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는 물건 줄 때 줘야 되지만 상대방이 돈을 먼저 주면서 세금 계산서부터 주세요 하면 그때 줘도 된다. 인정해 주겠다. 그럼 공급 시기 전인데도 인정. 그러니까 특례가 되는 거죠. 급할 수도 있죠. 세금 계산서가. 그 다음은 8번입니다. 8번에 1번 세금 계산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것도 예외입니다. 아까 7번에 2번이 원칙, 7번에 4번이 원칙인데 얘는 선특례라고 하고요. 먼저 발급해도 인정해 주니까. 그 다음에 8번에 1번은 후특례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냥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월로 한번 해보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렇게 한 달, 지금 월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거래처랑 거래를 엄청 많이 해요. 하루에 한 번씩만 거래를 해요. 그럼 이게 세금 계산서를 하루에 한 개씩 주면 31장을 줘야 되니까 서로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거래 명세서 같은 거 따로 적어 놓다가 31일 거를 한 방에 뭉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래는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급 시기는 하루하루가 다 공급 시기죠. 그럼 원래 하루하루마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 연월일을 작성 연월일이죠. 8월 31일로 작성 연월일을 써버려요. 8월 1일로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가 8월 31일이었으니까 이 한 달치 거래를 8월 31일 걸로 묶어요. 금액을. 그러니까 한 방에 한 장만 딱 줘요. 그게 월별 합계. 그리고 실제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작성 연월일은 마지막 날로 해야 되는데 실제 발급은 9월 10일까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흑특례가 돼요. 공급 시기 뒤에 작성 일자가 있고 발급일도 뒤에 있는데 인정을 해줍니다. 실무에서 알고 있으면 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월별로 합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2번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아까 그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그 다음에 8번에 3번 이게 틀렸는데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 발급 어떻게 합니까? 수입 세금 계산서는 3관장밖에 발급 못하죠. 그래서 아까 그 4번에 2번 있죠. 4번에 2번이랑 8번에 3번을 비교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비교가 안 되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충 알면 틀리게 해놓은 거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4번 필요적 기재사항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잘못되면 세금 계산서 효력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수정해서 발급할 수 있겠죠. 수정 안 되게 해놓으면 공표장이 나쁜 놈이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죠) 25페이지에 수능 9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인데 이게 2023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뒤로 최신화된 게 없기 때문인데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아까 종이랑 전자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되냐면 2023년의 공급가액 지금 거의 2년 돼가는데 23년 거 공급가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 금액이 면세도 합쳐야 된대요. 5천만 원, 지금 답이 8천으로 돼 있죠. 8천만 원만 넘으면 아까 그 6개월 차이 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신고는 1월 25일까지니까. 그래서 7월 1일부터 넌 전자를 발급해 라고 합니다. 종이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종이 발급하면 가산세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범위를 좁혀가요. 8천이 그렇게 금액이 엄청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천만 해도 발급하게끔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추세구나 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무 1급과라서 너무 어려워서 이건 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9번은 그냥 답만 확인하고 10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게 세무 1급에서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번에 4번도 그렇죠. 10번에 4번도 뭐 8천만 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확인하시고 11번으로 내려갈게요. 얘는 좀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수정 세금 계산서 수정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딱 문제가 이 세트로 잘 나오는데 봐야 될 거가 뭐냐면 일단 1번은 계약의 해제 이걸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답에 작성일 계약 해제일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계약의 해제 이거랑 계약 해제 1 이렇게 두 개만 계약 해제 계약 해제 1 이거는
안 어렵죠.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처음에 계약을 해요. 근데 둘이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럼 이때 세금 계산서 하나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제된 날에 또 줘라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쉽죠. 말로 맞히는 거는. 그다음에 2번은 뭐 거의 2번은 중요하진 않고 3번이 좀 잘 나와요. 3번. 지금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11번에 3번은 환입 표시하시면 되겠죠.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 환입. 반품이에요. 반품. 요게 이제 답으로 바로 내려가 보세요. 3번이 지금 틀렸으니까. 답의 3번을 보시면 환입된 경우는 환입된 날. 재화가 환입된 날 표시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을 팔았던 날을 적지 말고 반품한 날을 그냥 적으란 소리예요. 붕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면 1번과 3번은 똑같은 거죠. 1번 계약 해제는 계약 해제일에, 3번 재화 환입된 건 재화 환입된 날에.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잘 나와요. 그래서 3번을 오답으로 잘 내고요. 나머지는 그냥 들러립니다. 그 다음에 12번 똑같은 문제 또 나왔어요. 여기서는 12번에 2번이 또 답으로 나왔죠. 12번에 2번을 보시면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 또 나왔죠. 재화 환입.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이 아니고 재화가 환입된 날이죠. 그러니까 딱 답을 이것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오답을 엄청 많이 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12번에 3번도 또 나왔어요. 계약 해제, 계약 해제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두 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환입은 환입된 날, 해제는 해제일. 그 외에는 왜냐면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남는 거라도 제대로 갖고 있는 게 낫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끝나고 다른 주제도 드릴게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26페이지에 메이트액. 이 부분은 간단한 내용이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26페이지에는 표를 하나 넣어놨어요. 왼쪽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이고 오른쪽은 간주공제이고. 그래서 보통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돼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형태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거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면 오른쪽에 간주공급으로 넘겨서 부가세를 떼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완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겹치는 게 꽤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같은 주제는 제가 같은 칸에 넣으려고 이렇게 칸을 쪼개놓은 겁니다. 뭐 참고하시면 돼요.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그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일단 1번에 면세 사업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걸 그냥 생각하면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저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불공제라고 하면 되겠죠. 얘는 과세 사업 무관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예외를 조금 추가적으로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해요. 과세 사업 무관이면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새끼를 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제가 표에서 왼쪽에 매입세 불공제 사유를 써놨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입니다. 면세 사업은 과세 사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탈락. 면세 사업 하나 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관련 매입세. 토지는 면세 물건이죠. 면세 사업도 안 돼. 면세 물건도 안 돼. 얘 둘을 묶어두시면 되겠죠. 면세 사업은 맨날 면세 물건을 파는 거고 토지는 어쩌다 면세 물건 한번 파는 건데 어차피 둘 다 면세니까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좀 약간 부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차는 인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경차 타라. 경차 넘어가면 사업 무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짜맞추기 하는 거죠. 그래야 잘 외워지니까. 경차도 봐줬고 승합차도 봐줬는데 뭘 더 봐주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얘는 예외인 거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는 과세 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그냥 싫어 안 해줘. 그냥 그겁니다. 대놓고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접대비를 내가 세액공제 다 해주면 좀 그렇지 않냐? 좀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업과 관련 없는 건 당연히 사업 무관이죠. 저는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접대비만 예외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번 문제에서 1번 문제 1번 면세사업은 제외, 2번 자동차 제외, 3번 토지 제외,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거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제 매입세액을 표시해 볼게요. 얘는 그냥 이름에서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의제는 간주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A를 B로 간주한다, A를 B로 의제한다 이 말은 A를 B로 본다라는 말이고 그냥 이제 A는 B예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뒤에 매입세액이 붙잖아요. 그럼 이 말은 매입세액이 없었는데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간주 공급이랑 간주 임대료는 가만히 있는데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매입세액을 만들어주겠대요. 그러니까 세금 덜 내게 해주겠대요.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의제 매입세액이면 세금공제 되는 거겠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 디테일한 게 있는데 그거는 뒤쪽에서 따로 배울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조업이랑 농민 이것까지 원래 봐야 되거든요. 그냥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농민은 그냥 개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민이 사업자 등록해놓고 농사 짓진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서 농민은 비사업자를 말하는데 농민한테 내가 뭔가를 사서 그러니까 복숭아 같은 거 그 옆집 할아버지한테 복숭아 사가지고 내가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인데 농민한테 복숭아 산 거죠. 증빙이 없잖아요. 근데 제조업은 인정해줘요. 참고로 음식점업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 그것까지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의제 매입세액만 보자고요. 자세한 건 뒤쪽에서 알려드리니까. 사실 그 정도만 알아도 지금 맞출 수 있죠 충분히. 사실 1, 2, 3 소거 해가지고 푸는 게 맞긴 맞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 1번 접대에서 나가기. 그러니까 잘 보세요. 1번에 사업과 관련하여라고 써있죠. 근데도 접대는 예외적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걸 왜 말하냐면 차가 무조건 비영업용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는 세액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번도 탈락. 근데 혹시 뭐 내가 중고차 매매업자다 그러면 그 차가 영업용 차로 바뀌니까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제조업이니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3번 화물차 수리. 화물차는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리하는 것도 세액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간이 영수증. 얘 때문에 안 되죠.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영수증이니까 얘도. 그 간이 영수증은 손으로 숫자 쓰는 영수증 말하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마지막 페이지예요. 27페이지. 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같은 문제를 넣었네. 1번 문제랑 똑같은데 달라요.
답은 똑같죠. 3번에 4번 베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엄청 중요해요. 귀찮으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버리니까 그냥 맞추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15회 회계 1급에 낸 거를 16회 세무 2급에서 베낀 거예요. 잘 됐죠? 뭐 얼마나 문제 새롭게 만들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도 월급쟁이인데. 그 다음 이제 4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거. 이거 제가 강조했던 거. 이중 부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 아니 X표치입니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 찾는 거예요. 공제가 안 되는 게 아닌 거니까 공제되는 거 찾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1번 토지 관련된 거 안 되고 면세 물건이니까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안 되고 3번은 기업 업무 추진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안 되고 그럼 답이 4번인데 얘는 아까 배운 거랑 관련이 있어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은 안 적히면 세액공제 못 받거든요. 네, 임의적 기재사항은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이에요. 그럼 임의적 기재사항이 일부가 안 적혔어도 국세청은 뭐라고 안 해요. 세액공제 해줍니다.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았으면 세액공제가 안 되겠죠. 뭐 나름 중요하죠. 4번에 4번.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문제인데 5번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불공제를 찾겠습니다. 자, 5번에 1번은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아까 뭐 8천 뭐씩이 나왔었죠. 그런 사업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전자고요. 개인은 23년에 8천 넘었으면 24년 7월 1일부터 발급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25년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대요. 그럼 국세청장이 모르겠죠. 근데 옆에다 이것만 표시할게요.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확인은 되는데 국세청장한테만 안 알려준 거죠. 그럼 그렇다고 이 거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되면 해주겠다. 물론 불이익은 좀 있는데 여기는 세액공제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경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시험에선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어차피 다 이어집니다. 일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기 예정, 일기 확정. 자, 우리가 법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법인은 일기 예정 때 3개월치를 신고 납부를 합니다. 여기 하겠죠, 3개월치. 그러면 3개월치를 내가 신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뒤에 4, 5, 6도 그냥 내가 신고 납부를 하면 돼요. 근데 혹시 예정 때 해야 됐는데 빠뜨린 거 있을 수 있겠죠. 뭐 10만원 빠뜨렸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예정 신고 누락분이라고 해요. 했어야 됐는데 이때 안 한 거. 근데 어차피 같은 기수잖아요. 그러면 예정 신고 누락분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같으니까 빼먹은 거 있으면 뭐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여기 추가로 같이 신고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 5, 6 플러스 1, 2, 3에서 빠뜨린 것만 하면 결과적으로 6개월께 다 신고되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일기 확정 신고까지 다 된 거잖아요. 신고 한 번 하고 신고 두 번 하고. 그럼 이게 차이가 예정 때 거는 확정 때 커버가 되는 건데 일기 확정 거를 신고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확정 신고를 했는데 잘못된 걸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납부세액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두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금액이 잘못됐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납부세액이 더 늘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애초에 신고를 했었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신고하면 이걸로 그 바로 국세청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10만 원 더 할게요 해가지고 수정 신고를 해요. 10만 원 추가해가지고 이 금액이 아니고 여기에 10만 원 추가해가지고 다시 신고할게요 하면 받아줘요. 더 낸다는데 안 받아줄 이유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10만 원을 덜 내야 됐던 거예요. 근데 내가 10만 원 더 해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더 낸다고 하면 그래 내세요 하겠죠. 근데 저 10만 원 덜 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건 저한테 신청을 하세요. 경정 청구로 들어갑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을 높여서 신고할 때는 바로 접수됩니다. 네, 10만 원 내세요. 갖고 오고 신고하면서 10만 원 내세요. 이러면 되죠? 네, 저 10만 원 덜 내는데요. 제가 확인해보고 2달 안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경정 청구예요. 세법에서는 이 의미를 다르게 씁니다. 수정은 보통 금액이 올라갈 때, 경정은 금액이 내려갈 때. 왜냐면 수정은 신고가 붙고 경정은 청구가 붙으니까 아예 의미를 다르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은 바로 받아들이는데 경정은 내가 검토를 해봅니다. 빠꾸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의견이 틀렸던데 그냥 가던 대로 가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경정 청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정 청구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경정 청구는 청구를 할 때 내가 매입세액을 더 넣었으니까 금액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 세액 공제해준다는 소리겠죠. 된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냈겠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내가 신고를 제때 해놓고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7월 25일까지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내거든요. 그럼 가산세 낸 김에 몰라 그냥 신고 안 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이 결정해줘요. 내 걸. 내가 신고를 안 해버렸으니까 엄청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결정, 수정, 경정 이렇게 있는 거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절차는 좀 알아두셔야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은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씩 막 세무사들이 상증세 같은 것도 경정 청구 해볼까요? 이런 말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한 해에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이 그냥 6개월 이렇게 한 덩어리씩이에요. 그럼 지나면 이제 끝. 아니 이것도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 5년. 5년 안에. 그러니까 시간은 넉넉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만 잘 만나면 지난 것도 다시 환급받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이자는 안 쳐주지만 이렇게 잘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잘못 낸 사람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세무사 중에 이거 찾아내는 프로그램 만든 사람도 있어요. 돈 그거 모으겠죠. 알고리즘 짜가지고 돈 버는 방법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그 소스를 얻는 거죠. 세무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근데 그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차피 왜냐면 곧 신고서 하거든요. 그거랑 관련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3번 문제 보시면 예정 신고 시 매입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합계표 나오면 종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법 법공부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친절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합계표 나오면 종이인 건데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그냥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법이. 그래서 종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해서 확정 신고에 제출을 하겠대요. 그럼 당연히 받아주겠죠? 예정 때 거를 확정 때 하겠습니다.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세액도 받아주고 매입세액도 받아준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4번, 5번에 4번. 이게 답이네요. 답을 바로 보죠. 5번에 4번은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인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걸 한번 표시해 볼게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받은 것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그러니까 이게 확정 신고 기한 밑에다가 날짜를 2개 써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확정 신고 기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날짜가 2개밖에 없거든요. 1월 25일이랑 7월 25일.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 안 해줘요. 확정 신고 기한 정도는 네가 알아야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뭐 이때 한 5월 10일쯤에 세금 계산 물건을 샀어요. 5월 10일에. 그러면 확정 신고 기한이 7월 25일이 되겠죠. 그럼 늦어도 이때까지는 받아서 신고를 해야 내가 뭐 세액 공제를 해주지 7월 26일에 받은 거 갖고 오면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2개인 거죠. 7월 25일, 1월 25일. 왜냐면 1기, 2기가 있으니까. 1기 거는 7월 25일, 2기 거는 1월 25일.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확정 신고 기한까지. 그건 가상세는 내지만 세액공제는 해준다 이거든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얘도. 실무에서도. 그냥 마지노선이니까.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이것도 2번인데 못하는 게 아니니까 세액공제 받는 거를 찾는 겁니다. 이것도 이건 한 번밖에 못 써먹는 거라서 세무사들한테나 중요할 것 같은데 자, 6번의 1번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구긴 해요. 그냥 재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기 예정 확정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그럼 이 과세기간을 일기라고 할게요. 여기서 과세기간 이 과세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면 6월 30일이겠죠. 근데 끝난 후 20일 이내면 7월 20일까지죠. 이때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엄청 늦게 한 거죠. 그래도 이때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내가 이때 개인이었겠죠. 내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6개월치 세금 계산서 받은 거를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하면 전부 다 세액 공제해줍니다. 왜냐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내 주민등록번호로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해줘요. 엄청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20일. 그러니까 1월 1일에 내가 물건 산 것도 다 해준다는 소리예요. 7월 20일까지만 하면. 근데 7월 21일에 하면 날짜가 없다. 아무것도 안 해준다. 왜냐면 충분히 오래 기다렸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 문제 보면은 개인이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할 때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사업자 등록하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물건 샀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 신청은 안 했는데 이거 사업에 쓸 건데. 그럼 일단 제 이름으로 좀 먼저 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의 여유를 주는구나. 다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맨날 보던 거네요. 근데 사실 몰라도 그 세 개가 답이 너무 쉬워서 항상 그걸로 소거해서 푸셔도 됩니다. 이론을 끝냈고 이제 아까 나눠드렸던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제 실무로 오거든요. 실제로 입력을 하면서 실무를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켜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